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저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26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의 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 사건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무를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전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모두 폐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505억에서
8억으로 예산을 해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랑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은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위헌 법률, 위헌 조치 등을 양산하였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세력의 폐악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법률의 책임을 물은 예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하여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무차별적으로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더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작동을 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 시도가 22차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탄핵 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월 2일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월 4일 해당 탄핵안에 표결을 예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예산 폐지 의결을 한 것은 국정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약 이 같은 국정 무력화, 수사 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시각은 오후 10시 27분입니다. 수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시각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국회의 해제 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도 없습니다.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계엄 투입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작전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발 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실제 병력 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 국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전체 낭독을 마치고요. 이어서 쟁점에 관한 우리 변호인단의 이하상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 이하상입니다. 개명 전에는 이명규라고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자분들의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모든 질문을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그 쟁점별로 정리해서 먼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듣고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 또는 궁금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저희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전체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현 장관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고요. 가급적 소상하게 김영현 장관이 알고 있었던 것 또는 경험한 것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몇몇 언론사들의 출입 관련해서 방송기자협회에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는 저희들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내란범의 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좀 준비한 오류가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짚고 우리 기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김영현 장관 내란범이라고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그 해당 언론사는 김영현 장관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반대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변호인들이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내란범의 입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그 명예나 또는 그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의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해온 쟁점별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분들의 궁금하신 분들은 답을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쟁점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선포 후에 수행되는 계엄 사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항목별 관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을 해서 나눠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잘 이해해 주시고요. 듣고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수사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수사 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증거법상으로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증거법적 가치는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법률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상세히 경청해 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은 거의 워딩 자체가 김영현 장관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의 뜻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쟁점별 입장은 저희 변호인단이 법률적인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제공한 사실에 더해서 저희 변호인단의 법률적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계엄권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며 고유권한 행사. 이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서 의견소통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1항입니다. 거기에는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 판단하도록 헌법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문서화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은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라는 영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검찰이 전부 달려들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장재판도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변호인단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통치행위라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 대해서 직접 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행위란 그런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고 개입하게 되면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판사나 검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정치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중립을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정치행위의 판단에 관여해서 정치적 평가를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하고 영장재판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관여했던 정치적 재판으로서 정치 행위를 한 판사들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물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사법 독립 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 정신과 어긋나죠. 저희들은 거듭해서 불법 수사와 불법적인 영장재판 또 그 이후에 진행된 재판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저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의 모의라는 프레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행위라는 통치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 행위를 모의,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계엄 사무 수행 행위를 내란의 실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증할 수도 없고요. 입증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대통령이 혼자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직접 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행위 이것들은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국군조직법에 있는 하위 대통령령인데요. 국방부와 그 소속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의 2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고요. 거기 직무가 수여되어 있습니다. 차관 밑에서 계엄에 관한 정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제16호. 결국 국방부에서는 계엄에 관한 업무가 통상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 비상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방사무를 수행하는 군령과 군정사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항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을 내란 예비 음모라고 몰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하죠. 이걸 반대로 돌려주면 지금 국회에서 많은 국회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깎고 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한 맞습니다. 그런 권한 행사 자체가 또 다른 내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행사 자체로 통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 행사가 전부 다 내란 행위라고 인정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사무다.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명령된 수행사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수행하는 계엄 사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통치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영역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섞어서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방장관이 수행하는 계엄 사무를 섞어서 마치 무슨 내란 행위인 것처럼 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와 그 이후에 수행되는 계엄 사무 수행 이거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행하는 계엄 사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행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엄군들이 계엄 사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의 재산을 손괴했다 또는 국민의 신체 위해를 가해 상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계엄군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불법 행위에 관련된 사람은 민사, 형사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무 수행 행위를 혼동해서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탄핵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은 장관은 계엄 사무 수행의 주체였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였고요. 통치권을 행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법에 의해 정해진
비상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장관이었습니다. 김영현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사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것처럼 포고령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문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 말씀을 다 정리해 두 가지가 첫 번째, 정치행위를 금지한다는 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 특히 그 서버 전산 조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국민이 중앙선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회복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정치행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지휘 감독권을 회복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활동 금지의 취지와 내용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 관해서 김영은 장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이 정치 세력은 여야를 불문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의 권능을 악용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이 장관이 이해하고 있는, 김영은 장관이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장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고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관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를 이용해서 국회의 권능을 빙자해서 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은 네 가지를 저한테 워딩을 김영은 장관이 줬는데요. 특정 정치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특권을 악용하는 이른바 방탄국정활동. 두 번째가 거듭된 공직자 불법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그다음 세 번째가 대통령을 억압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불법 특검법의 남발.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권 남용을 통한 국정 운영 마비. 이렇게 네 가지를 장관은 정치활동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벌이고 있는 불법 행위의 내용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 자체는 계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권한 행사, 고유한 국회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계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동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정치 활동이 되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입법부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불법적 국헌문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관이 위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치활동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세력이 더 이상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치활동 금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시권, 지휘감독권 회복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드린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통제나 사법적 심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버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모두 거부했고요.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자고 했을 때도 가상의 서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서버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담화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관리 조직과 법원 조직이 하나의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하면 법원은 예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편을 듭니다.
심지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투표지 보존을 위한 증거 보존조차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통제권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은 비상계엄이다라고 판단하셨고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계엄법 8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정업무, 선거관리 행정업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당일날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지휘감독권의 행사.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권을 다시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사본부 수사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과 행정권한이 전부 다 계엄사의 통제하에 들어옵니다. 행정권한 중에서는 당연히 수사 업무도 포함됩니다. 수사 활동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도록 계엄사령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검찰, 경찰을 통합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엄이 곧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 단계만 있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계속 이 합수부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의 자료들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 생산되는 문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계속 검사의 수사 절차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검사가 계속 물어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계엄의 첫 번째 목적은 국회를 숙주로 해서 암약하는 활동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민 감시권, 통제권의 회복 두 가지였기 때문에요. 합수부의 합동사본부, 합수부라고 합니다. 합수본의 수사 방향도 그 두 가지로 맞춰져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행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수사단을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1수사단이 있고 제2수사단이 있습니다. 1수사단에서는 정치행위 관련 일반적인 포고령 위반 사범들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사무들,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로 추려서 계엄사령부에서는 그 수사 방향을 잡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론 조작입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은 정치 행위, 정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 조작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조작 있습니다. 선거 조작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상에 의한 조작 또는 실물 조작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단에서 맡게 될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선거범죄, 즉 전산 조작이나 실물 투표 조작에 관한 수사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해서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관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 투입할 병력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들하고 방첩사령부 요원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대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움직이는, 추동시키는 세력들은
국내에 있는 여론 조작 또는 선거 부정 카르텔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은 장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북에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거점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선거 조작이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 조작 또는 선거 조작 세력에 대한 업무 담당을 정보사, 그다음에 국내 부정선거, 선거 부정, 여론 조작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당첩 사령부 의원들 이런 식으로 임무를 나누어서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 바로 국회 요구에서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행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엄 사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행위, 대통령의 통치거나 행사하고 계엄 선포 행위는 엄연히 구별돼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 안 하고 혼동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사항별, 대개 항목별 관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궁금하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령관들이나 경찰청장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 세 번째 꼭지가 체포자 명단 및 체포자 운영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일단 정리했고요. 빠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우선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김영은 장관이 김영은 장관 육사 3기 후배고 근무 중에 경력이 겹치면서 같이 근무한 적이 몇 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선포 후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역임했기 때문에 정보 분야, 즉 해외 정보사령부의 고유 역할이죠. 해외 정보 취득과 취급,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요원들,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득한 경험, 지식 또는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8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8월경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사령부 국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관한 사건. 그 사건을 수습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영은 장관이 9월 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사건을 수습해서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그 정보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신뢰하고 자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선택해서 그에 관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 및 개입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고 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국내에 어떤 전산 침입, 특히 선관위를 노리는 활동들이 있었다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자문을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상으로 외부인을 포함한 국무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고요. 자문기구로. 또 국무회의에서는 외부인을 불러다가 직접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제에 관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은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문을 받았다.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육사 41기로서요.
김영은 장관의 3기수 후배인데요. 매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수석 입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령 시절에는 일본에 장기 파견 가서 유학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 내내 군에 근무하는 동안에 내내 직무 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을 받을 만한, 그리고 정보사령관이 역임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회기에 결의를 하던 그 무렵에 박중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진술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또 저희들도 신문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확고한 생각이십니다.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시고 수사 및 보안 업무를 오래 평생 해오신 분이라서 지시나 명령의 출납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사무가 지금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지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 또 거기에 협조를 받는 공사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면 이 지시 라인에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지시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22시 27분인데요. 자정 가까운 무렵에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장관에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장관의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이나 경찰청장에게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의 지휘 라인을, 명령을 출납하는 이런 걸 원리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김영은 장관이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시점이 가장 빠른 헬기로 투입된 특임단이었는데요. 23시 48분이었으니까 23시 48분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정비해서 국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만 해도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찰청장에 대한 지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조지호 청장은 특히 6번이나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진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찰청장은 당시에 국회의사당 외곽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경찰 경력을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유형력 행사를 지시하는 지시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포자 명단하고 체포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체포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나 또는 계엄법 다른 법령 위반자들이 특정될 수는 없죠. 확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장관의 명확한 생각이 있습니다. 체포자 명단은 있을 수가 없는, 체포자가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체포자 명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고령 제1호, 제1호 포고령이죠. 1조에서는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 즉 각 당의 대표라든지 주요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향후 정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사령관들 중에서 체포자 명단이 있다라고 진술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럼 장관이 잠재적인 정치활동 예상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활동 예방 활동을 하라라는 지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 그러면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장관의 책임다라는 것이 김영은 장관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나 아직 저희가 수사 서류로서 증거 서류로서 각 사령관들의 진술 또는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은 장관은 사령관들이 거짓말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가정합니다. 있었다면 장관이 명확히 지시를 못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다. 그렇게 김 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조 운영에 관해서는요. 당연히 체포조는 운영이 됩니다.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수사 권한을 갖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사경찰, 그다음에 군방첩대가 있습니다. 군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있죠. 보안 업무를 수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을 수사하고 그런 조직들에서는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을 합니다. 검찰청에서도 항상 형미집자 검거팀, 체포팀 운영하는 것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체포조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계엄 사무에 속하는 통상 업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체포자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운영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점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북한은 적국은 아니고요.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외환죄가 구성 요건에 적용될 여지가 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지 이건 잘 제가 답변 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건 당연한 말씀. 네,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장관이 계획했던 계엄 사무의 전부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오물풍선 여기에 대해서 원점 타격 지시를 했다. 이런 메모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의혹이 되려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의 최초 그 발생지인 그곳에 대한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란이니 외환이니라고 의도를 계속해서 국회에서 마치 어떤 계엄하고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당시에 이건 장관님 말씀입니다. 우리 군의 그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야당도 이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물풍선에 대한 안보적인 어떠한 조치를 검토한 것이 내란이고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날아오던 시점에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오물풍선의 부양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까지도 갖추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적을 억제하는 차원이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두고 북풍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북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성들의 진급식에 가서 연설을 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진급을 했던 장성들이 지금의 계엄의 사령관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엄을 기획한 것이다라는 그야말로 추측성 날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근원지는 저희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 참여해서 길게 연설한 것은 원래 1분만 연설을 하는데 7분 가까이를 연설했다라고 하면서 당시부터 장성들에게 계엄을 독려한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장성들 진급식에 가서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지휘관은 부하 장병을 사랑해야 그들이 지휘관의 명을 위기시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값비싼 무기와 첨단 전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병들의 교육 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 자세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나가면 우리 장병들이 이런 첨단 전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주고 아울러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 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이와 같은 안보관과 정신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자신들의 헌법에도 법제화하고 있다.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 연설문의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연설문의 내용이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 내란 기획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무도 관련도 없고요. 특히 대통령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역하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을 두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노상원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나 그분이 갖고 있는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보도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거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좀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상원 장관같이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예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성소수자는 보호하면서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회적 평가를 깎고 명예감정을 훼손하려고 하는지 그건 정말 인격 살인이거든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런 저널리즘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은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네. 예, 저 조선일보 유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올 초 혹은 뭐 작년 말부터 사석에서 이제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장관은 그럼 대통령에게 처음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해서 계엄을 이제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그 하나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체포 명단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 그 당시에 바로 체포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치 활동이 예상돼서 향후에 이제 계속 관리 혹은 뭐 이제 체포에 염두에 둬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 이제 지금 알려진 거 보면 정치인 이외에도 이제 판사가 있다는 뭐 일부 보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혹은 뭐 선관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이 예상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계엄 건의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계엄 건의 혹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구체적인 시점, 예. 김 장관의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는 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월 6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경호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경호처장이었던, 그 당시 경호처장이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특히 그중에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놀이터가 되어버린, 정치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어떤 권력지층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국회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예산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 정책 선택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다고 하고요. 그 해결하기 위한 옵션으로서, 선택 방법으로서 계엄이 언급된 것은 그거는 특정하게 시점을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상조치니까요. 헌법에 규정된 비상대권이니까 비상대권을 쓰는 건 정말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정치 세력이 국회를 어떤 숙주 삼아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회 권력을 악용한 불법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극심해지면서 그 도가 넘어서면서 정말 비상대권의 발동을 고려하신 것으로 김영우 장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김영우 장관은 얘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체포자 명단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판사도 있고 선거관리위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행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청법이나 관세청 이런 법에 보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뭐 밀수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은 그 예방 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아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정치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 활동을 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활동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 그런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판사의 이름이 있다 이런 거는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활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조작이 포함됩니다. 정치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그리고 형성된 정치 의사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여론 조작이라는 건 바로 정치 권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도하기 때문에 여론 조작도 역시 정치활동,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이름 이런 거는 장관은 전혀 모르고요. 선거관리위원은 정치활동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장관 잘 모르시고 계셨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 서버에 대한 국민적 감시권, 통제권을 회복하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상대권을 통해서 계엄사령부 하에 지휘감독하에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구체인 기자인데요. 아까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생성되는 문건을 기반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 가능성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윤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되는 이슈여서 윤석열 변호인단도 소통하시면서 이번 기자회견 준비하시거나 앞으로도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이 문건,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건하고 진술거부권 계속 행사할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변호인단과 소통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당의 활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취득된 정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고발장 또는 진정서, 뭐 수사 요청서 형식으로 정식으로 문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걸 받아서 제출자로부터 그 제출 취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김영현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는 검찰청 사건사무규칙 또는 검찰청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청탁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 이런 피해를 당했어, 이렇게 누가 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수사를 개시하면 청탁 수사가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 공적 자원이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서 사용되는, 이거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항상 고소, 고발 또는 진정, 수사 요청서 형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면 검사가 어떤 그런 절차 없이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행사한 문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읽어주면서 신문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 형사변론을 오래 해왔지만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자체가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그런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고발, 고소 또는 진정, 수사 요청서를 접수해서 확인한 후에 진행하라.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수사 자체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뭐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좀 그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소통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장관의 입장에 따라서 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이 있다. 그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장관 자신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수행해야만 된다. 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계엄 사무 수행에 관해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 그러나 부하장병들, 사령관들이나 그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던 장병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 통칭 자체에 대해서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만 질 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관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예, 아주경계입니다. 그 주장 내용 보시면 어디시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경계입니다. 예. 예. 그 중간에 이제 기자님 죄송한데 이 성함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경계 권기용 기자입니다.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의 운용 그 부분 보시면은 병력 운동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 나누어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상황실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500명 투입했다고 국회에 그렇게 말하니까 부족하니까 1000명 투입해라, 이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보도에 대해서 김 장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뭘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은 조금 질문하시는 거로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이 정해져 있는데 그와 다르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화가 나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예. 김 장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계엄 내내 지휘통제실,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은 후에 지휘통제실에 한 차례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시점상으로 계엄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병력 추가 투입 지시나 이런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저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입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좀 노상원 수첩의 그 증거 능력, 그 채택 여부 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이제 그 안종범 수첩이 그 간접 증거로 대법원에서 채택이 됐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일자별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채택이 되어서 결론은 이제 그분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증거 등이 확인이 됐는데, 노상원 수첩은 단어 위주로만 나열돼 있고 그것이 누구와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데,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경찰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은 누군가 뭐 회의를 한 내용이다, 아니면은 이것을 뭐 안종범 수첩과 같은 스모킹건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연관 지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용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요.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먼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첩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일기와 같은 것이죠. 자기 생각을 적었다는 것인데, 일단 두 가지 단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증명력을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이냐,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노상원 장관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수첩은 맞지만 내가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재한 건 맞지만 그 내용은 이런 취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재한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전체 내용이 다 본인이 기재할 수도 있고요. 일부 내용만 본인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연 증거 능력으로서 본인 작성 문서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상원 장관이 어떻게 노상원 사령관이 어떻게 그걸 생산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 증거 능력이 있다면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평가 문제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스모킹 건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있다면 스모킹 건이 되기를 바라는 정책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보도는 조금 저희로서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예, 경향신문의 허준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북한 공격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예전에 그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살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관님이 이제 그 대통령님께 그 계엄을 건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은, 그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계획의 중간에 선에 있었는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한다는 북한 공격설, 무인기 사건은 이 계엄하고 관련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는 정관한테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이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엄 사무하고는 직접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계엄 건의에 관한 말씀인데, 그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표현을 드리자면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이 간격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문제인데 국무총리는 장관으로부터 먼저 들어서 대통령보다 알았다는 거죠. 거쳐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장관의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검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문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죠. 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개헌법을 보니까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한다. 그러니까 건의의 주체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인데 검사가 사실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변호사님 죄송한데 추가로 그러면은 언제 건의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시점은? 법률상의 건의하고 사실상의 건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헌법상의 건의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문제, 국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결심이 쓴 것은 그리고 그 시점에 건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점상으로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니케이의 공원영 기자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더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 관련 출석했던 장관들이 이게 뭐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든지 또 어떤 절차적으로 좀 흠결이 있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좀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셨고 그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문서를 통해서 결정됐는지 이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관님이 어떤 좀 말씀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슈가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답변을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절차적 위법은 없다. 이런 것이 장관의 생각이십니다. 판단이시고요. 왜냐하면은 국무회의에 관해서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보고를 요하는 사항으로 또 구별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각자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장관은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관한 절차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따르면 또 뭐 부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더니 헌법에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상에는 문서로 한다. 그리고 총리와 장관이 관계장관입니다. 관계장관이 부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령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리와 장관, 관계장관의 부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명확하게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관련 법에도 역시 합의서 등의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개헌법에는 그런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헌명령을 발령할 때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 부서가 없었다고 해서 없다 가정했을 때 그것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문제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 외교부 장관 조태용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관계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사와 관련된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의 권한이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이 저희의 평가입니다. 네, 시간 관계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일보의 정경훈 기자입니다.
그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다들 팩트체크 쪽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지금 계엄 관련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그 보도들을 보면 아까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팩트체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 장관님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장관님께서 느끼신 심정 같은 거 전달이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초의 입장문을 낼 때부터 이 언론에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관과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저희들이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관련 기사가 나가면 바로바로 즉시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김 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없으시나 다만 군대 후배이기도 하고 아까 자문을 구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그분이 전역한 이후에 한 어떤 대응 활동을 두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 명예 감정을 훼손할 만한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쪽 변호인들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변호인께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 진술들이 나왔다고 저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진술의 출처가 당연히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출처는 수사기관일 거라고 저희도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받아본 바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아니면은 그 진술의 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의 일부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의 의도를 왜곡해서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장관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하 장병들 아니면 또 휘하의 사령관들하고의 어떠한 진실 논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의 맥락에는 사령관들의 그 진술의 내용의 맥락을 살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부하장병들에 대해서는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부하장병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든 부하장병들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 명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스스로 지겠다라는 입장은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일관된 입장이십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로 그 앞에. 아니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분들 마지막으로. 네,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몰이 광풍과 좀 비슷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단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기자회견에는 안 맞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중국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은 공정한 보도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보도. 마치 법원의 수사기관의 중립과 비슷해서.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내란범의 입이라고 저희 변호인단을 평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자분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성명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만약에 내란범이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내란범의 말도 들어주고 보도해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김 장관 같은 분 내란범이라고 단정하고 우리들의 설명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도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이나 적극의 적극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보사령관이나 정보사가 수사요원으로 편성되고자 하는 취지, 뭐 당시 뭐 실행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사실은 계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서버, 특히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외국, 특정 어디라고 지금 이 자리에 칭하기는 뭐합니다만, 예, 그 외국에 대해서 분명한 조작 시도나 이런 것들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실 점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라도 그 계엄의 정당성 부분에 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히 좀 사실 확인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뭐라고요? 시간 되면. 네, 저 뉴스원 윤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련해서 아까 노 사령관 말씀 관련해서 장관이 이제 그 사적인 영역 관련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장관님의 입장은 그러면 그 관련해서 사전에 모의했던 정황이라던가 뭐 이런 일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일단 워딩이 모의라는 워딩은 저희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모의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 건지. 어떤 뭐를 모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모여서 이제 그 관련해서 수첩 뭐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예 아시는 부분이 없는 건지. 네, 그거는 모릅니다. 네, 그리고 모의라는 말을 지금 써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기자분들께 오늘 여기 오시기 위해서 데스크하고 모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아픕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관께서 꼭 하나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모두 이 계엄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의 가장 그 핵심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국회, 그리고 국회가 원래 헌법이 정한 고유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점, 그리고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의 문제점, 중앙선관위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이 문제점을 대통령 비상대권, 비상기업 선포를 통해서 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자. 대통령도 이렇게 어렵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국권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중앙선관위 서버 한번 국민의 감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국회가 그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자신이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 대통령만 쓸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 비상대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을 장기간으로 끌어서 어떤 계엄 정국을 유도하거나 또는 국회의 권능을 제압하거나 이런 생각은 그건 법률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선거, 여론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시고 또 정치 세력에 의해서 놀이터가 된 국회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장관은 그 정도가 이 계엄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서 금주내에 아마 장관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기자님들께서 많은 요청을 해주셨지만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은 많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저희도 접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기자회견이 예정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